금융시장의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진단해보고 경제와 함께 증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주말 사이에 좀 뜨거웠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핵심인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제동이 한 번 더 걸렸습니다. 비상경제 권한법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이 나온 상황인데요. 트럼프는 상고 의사를 밝혔고 관세는 10월 14일까지는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5월 달에 연방법원에서도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불리하게 이제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고등법원도 역시나 11분 중에 7분, 4분의 소수 의견이 뭐 일단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부분을 인정해서 대법원까지 최종적으로 보긴 해야 되지만 외교는 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조금 역량을 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역시나 10월 14일까지는 현재 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근데 일단은 처음에 연방법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법 관련 위법 여부를 타진했을 때도 관세 부과 자체를 철회하거나 유예해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10월 14일까지 그대로 현 그 상호 관세라든지 일부 관세도 부과된 부분 유지되고요. 그리고 품목 관세는 이번 해당 법안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일부 철강이나 알루미늄 쪽 그리고 지금 또 몇몇 품목 관세가 거론되고 있는 분야에는 또 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0월 14일 가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위법이 난다고 하면 지금 10년간 3조 4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 OBBBA 법안이 통과했는데 그중에 한 2조 달러, 한 70%의 재원은 이 관세 수입으로 메꾸겠다라고 하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재정적인 부담 이런 데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직관적으로는 물가나 지금 현재 여러 관세 관련된 주변 국가의 혼란은 좀 진정시키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마냥 안심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가 일으킨 이 불확실성의 후폭풍은 10월 14일 이후에도 쉽게 잠재지진 않는다. 트럼프가 만약에 위법 결정이 나면 그걸 인정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른 법안들을 통해서 최근에 트럼프는 타타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트럼프 always try again. 그러니까 또다시 그런 단어까지 등장하면서 이번 법안 관련돼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속 증폭시키는 차라리 혹자는 그냥 상호관세 수준에서 합의 보고 무난하게 가는 게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시장 입장에서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번 법원의 결정도 계속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 결정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는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난 주말에 나온 PC 물가지표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PPI가 급등을 하면서 PC 물가지표, 연준이 선호하는 이 물가지표도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는 수치가 뭐 이제 헤드라인도 2% 중반, 코어 같은 경우는 2% 후반대까지 올라오면서 CPI랑 비슷한 경향이 있었는데요. 근데 PPI 때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정도의 충격은 좀 덜했다. CPI 발표 나고 나서 금리도 안정되고 그날 주가 반응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었는데요. CPI에 조금 더 가까운 PC도 역시나 연준의 물가이지만 절대 수치나 이런 부분은 관세에 대한 충격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일부 PC 부분에도 드러나 있지만 PC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항목 중에 하나가 주거비 다음으로 큰 의료비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미국의 의료 수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덜 들어와 있기 때문에 PC 자체에 대한 확인도 시장에서는 뭐 끈적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 수준 예상에 부합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우려했던 여름 물가는 8월 지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까요? 일단은 전월 대비 숫자로도 벌써 나우캐스팅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의 추정치 보면 월간으로 0.3%, 연환산하면 3% 이상이죠. 이번 7월 수치보다도 조금 더 높아지는 부담이 있고요. 일부 서비스 쪽에 뭐 끈적거림이 확인됐다고 해서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7월 달에 계절성으로 뭐 항공 운임 같은 게 월간으로 4%씩 오른 건 지금 탄력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뭐 의료비도 얘기 드렸고 또 제일 몸통인 주거비 자체도 월세 가격이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지배하는 20%의 전체 CPI의 바스켓 그 비중만큼은 여전히 긴장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8월 물가도 전월 대비로는 올라가지만 전년 대비로는 이제 기저가 먹기 시작하면서 아마도 전년 대비 숫자는 7월 달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미국 내 수요가 좀 둔화되는 부분에서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운송 쪽이나 의료 쪽 서비스 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온 효과는 미국 경제가 올해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 1% 중반대로 성장 탄력이 빠지는 만큼 수요가 줄어드는 물가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컨테이너 운임이나 뭐 유가 같은 게 안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월달 CPI 저는 예상에 또 역시나 부합하는 수준에서 마켓에 충격을 유발하는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를 흐트릴 정도의 물가 경로가 나오진 않을 거다. 관세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미국 경제가 가고 있는 방향을 놓고 봤을 때 그 탄력 자체가 우리 예상을 벗어나서 통제가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월 물가는 예상에 부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함께 내주셨습니다. 관세 관련해서는 이미 협상이 끝난 국가들도 있지만 뭐 캐나다, 멕시코, 인도, 러시아 등등 아직 난항을 겪고 있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협상도 조금은 유예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난항이 계속된다면 실효 관세율이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관세발 충격은 더 커지는 것 아닐까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뭐 인도 같은데 지금 50%를 부과하겠다. 뭐 멕시코, 캐나다 30%대. 그거는 상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뭐 타타라는 신조 이전에 타코가 있었죠.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경제 가장 이게 지금 관세 자체 법안의 위법 여부도 10월 달까지 따져야 되지만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율이 한 대략 15% 내외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주변국과의 관세 협상도 메이저 동맹국들은 7월 말 8월 1일 전에 합의를 봤지만 최종적으로는 10월 달에 위법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이런 정도의 불확실성들은 좀 해소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최종적인 선언되는 관세율은 지금 뭐 20%를 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15%를 중심 라인으로 그쪽에 부합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타타이자 타코이다. 그 두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주 전에 열렸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 관세발 물가 충격은 일단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조정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추세를 좀 보면 물가가 연준이 생각하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을 벗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이번에 중요했던 게 파월 의장이에요. 물가에 대해서 사실은 관세 쪽을 조금 더 부각시켰다고 하면 더 세게 발언할 수 있는데 일시적이라는 걸 인정했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일부 정치적인 부담을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서 더 추가적인 확대라든지 이쪽은 아닐 것이다라는 쪽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물가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조금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일부 관세 물가가 전이되는 부분도 확인되지만 수요가 둔화됨으로 인해서 좀 진정되는 물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에버리징 인플레이션 타겟이라고 하는 AIT라는 거를 이전 한 팬데믹 이후 그때는 저물가 때문에 적용했던 정책이었어요. 물가가 워낙 낮았으니까 물가가 예상치를 좀 상회해도 무리해서 빠르게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물가가 높은 구간을 오래 가다 보니 혹자들이 또 걱정하는 거죠. 그 기준대로라고 하면 물가가 기준선이 2%를 한참 하회해야 통화정책을 좀 더 완화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요번에 그걸 좀 신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매파적인 부분만 포함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가가 지금 현재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내년까지도 사실은 목표 수준이 2%보다는 지금 뭐 관세 충격을 그대로 녹이면 저희 이코노미스트 추정은 한 2% 중반대에 좀 붙잡혀서 통화정책의 일부 약간의 불편함은 줄 수 있으나 반대급부로 경제적인 성장에 대한 그래서 이번 잭슨홀 컨퍼런스에서는 물가보다 오히려 고용 쪽에서 성장이 둔화되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좀 맞춰진 거죠. 그 부분을 파월 의장이 좀 한 발 물러섰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물가가 항구적인 그리고 물가 목표를 그래서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적인 물가 이전으로 회귀한 거지 에버리징 인플레이션 타겟 자체가 그거를 평균 목표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더 어떤 면에서 매파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조금 너무 물가에 과다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파월 의장이 이번에 좀 균형을 잡는 쪽에서 물가와 고용을 동시에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표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할 텐데요. 7월에도 보면 지금 PPI 대비해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헤드라인은 양호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관세 충격을 확인할 수 있었던데 이건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PPI에서 제일 높게 들어오는 부분이 뭐 이제 수입품에 대한 완품 그 부분은 이미 녹아들고 있어요. 우리 왜 가전이라든지 왕구, 가구 이런 최종 제품들, 수입품들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녹아 들어왔는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번 PPI에서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던 건 CPI나 PC에 전이되는 뭐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PPI 안에서도 좀 잡혀 있었거든요. 관세 충격은 저도 앞으로 한 분기 동안 전체 미국 물가의 한 0.2에서 0.3% 이상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 수요가 둔화돼서 일부 이제 주거비 중심으로 조금 싣고 있는 미국의 이 물가 압력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고 하면 PPI 자체는 이번 8월 달 수치에서도 관세 충격이 조금 더 들어오긴 하겠지만 미국 전체적인 물가 수준의 레벨업은 기업들이 좀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예를 하나만 더 든다면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15% 정도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데 그걸 다 전가하지 않고 운송, 포장비를 아끼고요. 그리고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한 뭐 원재료들 그런 부분을 인식하면서 지금 실제로 가격 전가는 뭐 5%그 이하로 지금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기업들의 노력들이 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종 선언된 관세율보다 실제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어서 PPI의 충격 너무 그쪽에만 겁먹지 말자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리포트를 보니까 미국 주택시장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택시장 조금은 둔화하는 모습이던데 미국의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앞서 계속 제가 조금 빌드업을 해왔는데 지금 너무 제가 말하는 게 미국 물가를 조금 안심하고 채권 베이스로 얘기하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 안정될 수 있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지난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들고 나온 메인이 이 주택시장 경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 주택 가격의 뭐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월세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거비 자체가 미국 CPI 40%, PC에서는 20%를 차지하는데 이 월세가 왜 빠지냐? 미국의 주택 가격이 생각보다 꾸준히 올랐습니다. 올랐던 게 그동안은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서 주택 공급이 재고나 이런 게 조금 뭐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던 거죠. 매도자.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아서 공급이 타이트해서 주택 가격이 올랐는데 근데 최근에 그 부분이 역전이 심화되기 시작해서 팬데믹 이후 미국 주택 재고가 최고치로 올라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7%대 잡혀 있다 보니까 신규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약이 되고 있고요. 집값은 여전히 높다 보니까 팔려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우세한 과정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속도가 22년부터 금리 올릴 때 좀 떨어지는 듯 보였다가 작년 23년, 24년 미국 경기가 호기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좀 버티다가 최근에 22년에 찍었던 저점 증가 속도 2%대보다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길게 얘기 드린 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막무가내인 것 같아서 보이긴 하지만 분명히 연준의 고금리, 모기지 금리에 대한 부담이 미국 주택시장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사 지표로 미국의 물가를 특히나 주거비 중심으로 추정하고 있는 기관들이 최근에 내놓는 데이터 보면 아까 그래서 월세 가격 떨어지는 거랑 이게 그대로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전체 미국 물가에서 가장 몸통 부분, 이 부분이 좀 싣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관세 쪽은 명확하게 충격이 들어오는 게 숫자로도 확인되는 부분이지만 이쪽은 불확실성이 있다 해서 미국 물가의 우려가 크지만 저희는 미국 주택시장 지금도 주의해야 되고 고용 다음으로 미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진짜 부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가 이쪽에서도 조금 더 필요성이 높다.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에너지도 그렇고요. 주거비 가격도 그렇고 관세만 아니었으면 미국의 물가는 좀 안정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 경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죠. 관세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 뭐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정말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많은 미국의 지금도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미국 내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게 미국 자체 기업들의 투자로
유발하기보다는 뭐 혁신 산업인 AI나 일부 데이터 에너지 뭐 이런 쪽은 미국이 좀 주도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마스가로 조선 쪽이라든지 다른 트럼프가 봉제 인형을 직접 자기가 재봉틀로 하는 쇼잉까지 보여줬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쪽의 부응은 쉽지 않다. 그랬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고 하면 정말로 미국 내 지금 일부 생활용품들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 수입품의 관세 충격이 인플레이션, 아까 PPI 같은데 그런 전이력이 훨씬 떨어졌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걸린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긴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 부응이 가능할 거냐. 일단 트럼프의 지지자인 그 미국의 러스트벨트에 살고 있는 중하층 백인들을 위한 공약이었는데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언급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잭슨 홀 이전까지는 연준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물가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모습이었다면 잭슨 홀 이후에는 고용을 신경 쓰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9월 5일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 고용 보고서 또 한 번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제가 지난달 8월에 출연했을 때도 그때 막 7월 고용 보고 한번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도 바로 8월도 역시나 안정되기 힘들 거다라고 좀 숫자를 던져놨는데 이번 주에 확인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한 근거는 고용 지표는 관성 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런 포털 사이트에 샤메 법칙이라고 쳐보시면 6개월 평균 실업률을 0.5%포인트나 위쪽으로 상회하기 시작하면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경기 침체 시그널. 올해는 대략 한 4.6% 정도 실업률을 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고용은 한번 꺾이면 그 기세로 간다라는 그 부분을 요번에 잭슨홀에서 파월도 인정했기 때문에 지난 2달간 일자리가 14만 개씩 넘게 늘어서 3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뭐 3만 개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그 2개월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관성들을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제일 직접적인 증거로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일자리라서 신규로 받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정부의 보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계속 실업을 받는 사람의 기울기가 이번 8월 달에도 계속 우상향을 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인 9월 9일에 미국 또 의회에 보고가 되는 QCW라고 하죠. 1년치 미국 고용을 총 실사조사에서 집계하는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작년에 무려 비농가 취업자 수 대비 82만 개나 부족하면서 미국 고용이 작년에도 좋았던 경기 여건 대비 생각보다는 부진한 고용의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좀 과대 계산된 거죠. 근데 올해도 지금 9월 9일 확보성 있게 보고하는 거 보면 지난 2달간 30만 개 일자리 가까이가 날아갔는데 그거 재추정해 보면 올해도 연으로 90만 개 이상, 작년보다 더 취약할 수도 있다. 미국 경제가 당장 침체에 빠질 정도의 탄력은 아니지만 올해는 분명히 작년과 재작년 2% 후반에 가까운 성장 대비 1% 중반대 부진한 성장에서 물가만 보고 연준이 지금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저는 이번 주 고용 지표가 금융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임 체인저. 아니 그럼 고용이 나쁘게 나오면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충격으로 또 주식시장이 부정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난달 생각해 보시죠. 발표난 날 부진했기 때문에 당일은 나스닥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충격이 있었지만 그 다음 주에 그 이상을 복원하면서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의 시간이 오지 않겠느냐. 이번 주도 약간 유사성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 함께 주시해 보고요. 미국 고용 시장을 보면 특이한 균형이 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는 조금 물론 양호한 흐름이었지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금 미국은 수요도 줄지만 기업들이 바람을 뽑으려고 하는 힘도 줄지만 이민자들 중심으로 일자리들이 퇴출이 되고 있는 공급도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번에 잭슨 홀 때 이걸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수요 가지고 공급이 갖춰지니까 실업자가 안 늘죠. 왜냐하면 이민자들 퇴출당한 사람들은 이런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고 미국 노동인구에서 아예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그들이 받아야 될 소득 여건 자체가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 성장 후생적으로는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고용 지표가 이런 균형 때문에 실업률이 생각보단 더디게 오르지만 그럼 미국 경제 여건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다. 파월이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고용시장 정리해봤고요. 미국 경제하면 3분의 2,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 견조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고용시장이 흔들리면서 일자리가 줄게 되면 결국에는 이 소비 역시 흔들리는 것 아니냐 우려스러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침체기 수준 정도까지도 위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가장 낮게 나오는 게 뭐냐? 1년 뒤에 너 일자리 어떨 것 같니? 1년 뒤 네 소득 여건 어떨 것 같니? 근데 소득 여건은 데이터 집계 이래로 가장 낮아요. 왜 그러냐? 지난 바이든 행정부 2년간 정부의 보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방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일부 공직자들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주는 효과라든지. 근데 그런 효과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OBBBA라고 하는 10년간의 대규모의 재정 적자를 윤허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이든 행정부 2년 대비 재정에 대한 자극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1년에 1% 정도 재정 적자를 더 용인한 수준 가지고는 미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방어하지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 다 접목시켜 놓고 본다면 미국이 아까 수요가 둔화된 데서 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우려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쪽에서 미국 소비 탄력은 내년까지 미국 성장률이 1% 중반대로 떨어지는데 가장 중심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기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늘 말씀하시던 대로 이제는 연준의 시간이 좀 도래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연준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9월에 이어서 10월에도 연속적으로 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주 고용이 제 말대로 좀 예상보다 크게 나쁘게 나온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 일부 IB죠,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다 올해 3번 다 내릴 수 있다. 고용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물가에 대한 찜찜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확인한다면 9월에 내리고 나서 10월은 조금 더 지켜보고 갈 수도 있겠다. 올해 2차례 정도 인하를 유력하게 보는데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상도 좋지 않은데 그거를 하회했을 때는 10월 연속이나 가능성, 냄새는 또 풍길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고용 보고서가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자, 지난주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의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런 상향 조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일 핵심은 예상보다 높은 관세라든지 건설 투자도 사실은 뭐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법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진함이 더 지속되고 있는데도 일단은 올해 40조에 가까운 1, 2차에 걸친 추경 그리고 내년 예산도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죠. 무려 8% 증액한 팬데믹 이후 최대치죠. 과거 평균 예산 증가율이 한 5에서 6%에 그쳤던 것 대비 확대 재정을 펼쳐가면서 내년도 728조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여건들이 한은의 통화 정책에도 상당히 부담을 덜어준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그동안은 경기 안 좋은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달부터 인하를 시작해서 총 100bp 인하를 했는데 이번 달에 총재가 얘기했죠. 우리가 이번 달 동결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부동산 때문이다. 좀 더 금융 안정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경기적인 부분은 재정 정책이 메인 포커스가 되고 통화 정책은 이번에 경기가 실질적으로는 올해 그래도 1%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바닥은 확인했다. 내년도도 1.6%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년도 예산이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한은이 중기적인 예산 계획하에 내년도 성장률을 발표한 건데 11월 달까지 지금 발표된 예산 정도 수준이면 성장률 전망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의 리스크가 더 크지 않느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경기는 바닥을 통과한 국면에서 한은이 이번 달 동결하고 4분기에는 올해 남은 경기 부진 부분, 그 부분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나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안정 쪽이 이제 통화 정책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한 번 인하고 나면 내년 상반기까지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는 가져갈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2%까지 가는 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내 남은 기간 동안 미국 시장 매력도가 여타 국가 대비 어떨 것이라고 보고 계실까요? 저도 그래서 연준의 시간이 들어왔을 때가 미국 투자에 가장 좋은 적기가 될 거라고 봤는데 이번 9월에 인하해주고 그러니까 이번 주 고용이 나쁘게 나와서 미국 증시가 흔들린다고 하면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 단기적으로는 미국 쪽으로 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미국채 10년 금리가 지금 4.2%대 내외에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레벨 다운해서 4%까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연말까지 미국의 위험 선호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그 대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 쪽에서 포인트는 뭘로 잡아야 되느냐. 달러가 그래서 약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가 좀 확대되면서 달러 약세가 나오면 미국 이외 우리나라든 non-US 쪽에 투자 기회가 올 텐데 그 타이밍은 10월 연속 금리나 여부가 가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타진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번 주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 다음 주 뭐 미국 증시 잠깐 흔들리고 다음 주까지 또
레벨업 하는 과정에서 달러 약세 부분만큼 논US 쪽에도 투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년까지 확대 재정 쪽에서 이런 달러 약세까지 활용한다고 하면 4분기 뒷단으로 갈 때 한국 투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유동성 장세에서 위험 선호가 유지된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변수는 환율이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